여러분, 혹시 살 빼려고 아침 굶으시나요? 사실 그게 살이 안 빠지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비만이신 분들 중에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저는 다이어트 한다는 분들께는 꼭 아침을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요, 살 빠지는 아침 식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7kg을 감량한 분도 있는 놀라운 식단인데요, 칼질도 요리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 빼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식사가 그날 하루의 혈당과 식욕을 결정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사이 8시간 넘게 굶은 우리 몸이 아침에 그야말로 말라있는 스펀지 상태가 되거든요. 무엇이든 그대로 쭉쭉 빨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때 설탕 가득한 빵이나 주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터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몸은 이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을 막 내보내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나오면서 반대로 혈당을 바닥까지 뚝 떨어뜨리게 돼요. 바로 저혈당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저혈당이 바로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과자가 당기는 가짜 배고픔의 주범입니다. 뇌는 몸에 혈당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비상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우리가 배가 고픈 걸로 착각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아침에 이 나쁜 혈당 기억이 하루 종일 간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두 번째 식사 효과 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혈당 롤러코스터를 한번 겪은 몸은 점심에 뭘 먹든 간에 혈당이 쉽게 올라버려요. 결국 온종일 식욕이 왕성해지는 아주 예민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좋은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우리 혈당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돼주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식욕을 잘 다스리려면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침에 뭘 먹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혈당 방어에 최적화된 다이어트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 아시죠?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먹으면 바로 이 위고비와 비슷한 효과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고비를 맞으면 살이 빠지는 이유가 위고비가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을 덜 먹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올리브유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올리브유는 지방이다 보니까 소화 속도가 느려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의 흡수도 천천히 진행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먹든 간에 올리브유부터 한 스푼 먹은 다음에 식사를 하면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 면에서 이득인 거죠.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아니 원장님 또 달걀이에요? 하고 식상하셨죠? 딱 1분만 더 들어보세요. 달걀이 아침에 먹기 제일 간편한 식품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고요, 뿐만 아니라 혈당 안정까지 도와주는 최고의 식품이거든요. 달걀에는 탄수화물은 거의 없지만 단백질을 포함한 각종 영양소는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풍부해서 소화 흡수율도 뛰어납니다. 비타민 A, B군, 철분, 아연 등 다이어트 할 때 놓치기 쉬운 영양소도 풍부하고요. 즉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영양가는 풍부한 완벽한 첫 식사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달걀은 포만감도 엄청나요.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여러 음식의 포만 지수를 비교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달걀의 포만 지수는 흰빵이나 시리얼의 1.5배에 달한다 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달걀로 섭취하면 빵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50% 더 든든하게 느낀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포만감이 커지면 다음 식사 때 자연스럽게 더 적게 먹게 되겠죠. 실제로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 아침으로 달걀을 먹은 사람들은 빵을 먹은 사람보다 점심 식사량이 확연히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점심 폭식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달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위험하지 않나요?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달걀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라는 것이 현재 영양학계 다수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맛도 적당해서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해서 만든 요거트라서 단백질 함량은 높고 당분은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100g 정도 드시면 단백질 보충으로 포만감은 크면서 혈당은 올리지 않는 아주 똑똑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요,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먹은 사람들이 배고픔이 훨씬 덜해서 이후 식사 때 칼로리 섭취를 덜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가
요거트가 유제품인 만큼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장내 유익균이 많은 사람일수록 비만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릭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 중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를 높이는 유익균들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보충 플러스 포만감 연장 플러스 장 건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침 식품인 거죠. 다만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당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고단백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릭 요거트를 그냥 먹으면 너무 꾸덕해서 목도 좀 막혀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생 블루베리를 넣어서 섞어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요즘 유행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못지않게 맛도 적당히 괜찮으면서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방울토마토예요. 제가 그냥 토마토도 아니고 굳이 방울토마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영양소 때문인데요.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큰 토마토는 유통 때문에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울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영양소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아침엔 1분 1초가 급한데 귀찮게 썰어 먹어야 되는 큰 토마토보다 작은 방울토마토가 훨씬 간편하죠. 또 방울토마토는 10개를 먹어도 30칼로리가 채 안 될 만큼 부담도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는데요. 더 놀라운 건 토마토가 우리 몸의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2014년에 국제학술지에 기재된 한 연구를 보면요. 점심 식사 전에 매일 90g 정도의 생토마토를 먹은 젊은 여성들이 4주 후 체중이 평균 1.09kg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 공복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까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을 만큼 대사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고요. 그런데 왜 토마토를 먹으면 살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바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에요. 라이코펜은 몸에서 지방이 생성되는 걸 억제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한마디로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울토마토를 추천드리면 혹시 스테비아 토마토는 안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테비아 토마토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스테비아는 천연 감미료라서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나 다이어트도 좋아요. 다만 과도한 감미료 섭취가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고 내가 오히려 다른 음식이 당기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올리브유와 방울토마토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매우 좋은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지용성이라서 올리브유 같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을 먹고 방울토마토와 삶은 달걀은 차에 가져가서 운전하면 하나씩 집어먹고 있어요. 이러면 포만감도 크고 시간도 절약돼서 바쁜 아침에 이만한 루틴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초간단 아침 식단 어떠셨나요? 바쁜 아침에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처음에 식단을 잘 지키다가도 뒤로 갈수록 자꾸 다른 걸 먹고 싶고 그런 유혹이 막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꿀팁 2가지를 더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좋은 간식으로 냉장고 채우기입니다. 우리가 식단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중간중간 허기가 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과자나 빵 같은 걸로 시선이 자꾸 가지 않게끔 냉장고에 미리미리 좋은 간식을 채워놓아야 식욕을 다스리기 쉽겠죠. 제가 말하는 좋은 간식이란 당근이나 오이, 파프리카, 샐러리 같은 채소류인데요. 이 채소들은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서 혈당도 안 오르고 배불리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어서 밤에 배가 고프거나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또 채소류로 가볍게 간식을 먹으면 고칼로리 섭취 없이도 다음날까지 긴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당장 배고프고 입이 심심한데 뭔가를 조리하거나 도마 꺼내서 막 하려면은 너무 귀찮아서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간단한 간식을 냉장고에 준비해 두시는 게 나쁜 간식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두 번째 꿀팁은 식후 운동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졸음이 쏟아져서 바로 눕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졸려도 식후엔 절대 누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식후에 바로 누우면 아무래도 자세 때문에 소화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돼서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이 올랐을 때 움직이면 우리 몸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즉 바로 먹고 바로 눕는 건 혈당을 오르게 해서 결국 살이 찌기 쉬운 환경으로 이어지는 거죠. 반대로 식후 10분 안에
몸을 조금이라도 막 움직여주면 근육은 우리 피 속의 포도당을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 속의 에너지원,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가 않는 거죠. 또 이렇게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근육의 대사 능력이 개선되면서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단백질 섭취 운동을 하면 운동 중 근육에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근육 증가에도 유리해요. 그럼 식후에는 반드시 러닝과 같이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식후 10분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해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후 2분에서 5분만 움직여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걷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다면 집안에서 계속 움직이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살안찌는 몸이 되는 아침 식단부터 꿀팁 2가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쉽게 말해 좋은 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예방주사를 놔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나쁜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을 하루 종일 혈당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말한 식품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단백질과 섬유질, 좋은 지방, 이 3박자가 맞아야 완벽한 아침 식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히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를 시작해보고 그 다음날은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같이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아침 식단에 천천히 적응해 나가셔도 됩니다. 또 제가 추천드린 것 말고도 대체할 식품이 있다면 충분히 대체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니까요. 여러분만의 좋은 아침 식단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급하게 살을 빼야 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제가 희망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운동 안 하셔도 살 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운동은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다이어트 방법이거든요. 1kg을 감량하면 약 7,700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는데 이건 걷기로 치면 30시간, 러닝으로는 13시간이 넘게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운동에 그만한 시간을 쏟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제가 운동하지 마세요 라는 건 또 절대 아니에요. 운동은 건강하게 예쁘게 살을 빼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하지만 단기간에 진짜 살이 빠지는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평소보다 아무리 많이 움직이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안 빠지던 살이 이 원리만 알면 운동 없이도 일주일에 최대 5kg까지 감량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모임이나 발표, 면접, 사진 촬영을 앞두고 급하게 살을 빼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 지금까지 살이 안 빠졌는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지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4.8kg를 감량한 분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분이 어떤 식단으로 어떤 순서로 실천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kg을 감량하려면 러닝만 13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쁜 일상에서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심지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해도 일주일이면 7시간, 이 정도로는 1kg 빼기도 빠듯하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살을 빼려면 우리가 먹는 걸 아주 전략적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식단 조절을 단순히 무조건 적게 먹기로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긴 해요. 하지만 이쁘게 빠지질 않습니다. 굶어서 살을 빼면 살은 빠졌는데 얼굴이 푹 꺼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건 탄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그냥 확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살을 뺄 때는 속도 조절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약 0.5에서 1kg 감량을 권장하지만 지금처럼 급하게 살을 빼야 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속도를 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건강과 아름다움까지 지키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줄이라는 게 뭘까요? 맞아요, 밥, 즉 탄수화물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음식 섭취로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슐린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많이 먹게 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요즘엔 더하죠. 그럼 당연히 남는 에너지가 생기겠죠. 이때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몸에 저장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즉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몸은 살찌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쌀밥, 빵,
떡, 면 같은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만큼 인슐린도 과다 분비가 되니까 지방이 더 많이 저장이 되는 거죠.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연스레 인슐린 분비가 줄면서 지방을 덜 저장하게 되고요. 둘째, 우리 몸은 몸에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식사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차지하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줄이고 그 빈자리를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줄어들잖아요. 이때 우리 몸은 평소보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어라? 에너지가 부족한데? 하면서 몸에 저장돼 있던 지방을 오히려 꺼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우리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있는데 그거보다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해뒀던 돈을 꺼내 써야 되죠. 우리 몸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추가로 들어오는 칼로리가 부족해지면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쓰는 것, 이게 바로 지방 연소 모드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운동 없이도 살이 가장 빨리 또 가장 효과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 연구 결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2008년에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우선 과체중인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저지방 식단, 지중해식 식단,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게 했어요. 운동은 따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저탄수화물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을 감량했어요. 즉 체중 감량의 핵심은 탄수화물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단기간에 살을 빼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 분은 3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분이셨는데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진짜 급진살을 빼러 오셨어요.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셔야 돼서 운동할 시간은 아예 없는 분이셨고 평소에 바쁘다 보니까 밥 대신 빵으로 자주 끼니를 때운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만들어 드렸고 그걸 딱 일주일 동안 정말 철저하게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정확히 4.8kg이 빠졌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몸무게만 줄어든 게 아니라 특히 체지방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특히 뱃살이 눈에 띄게 줄고 턱선이 이렇게 살아난 게 딱 보였어요. 다이어트 덕분에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부터 앞서 소개해드린 환자분께서 실천하셔서 효과를 본 그 실전 식단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3일은 지방연소 모드를 켜는 단계예요. 이 기간에는 탄수화물을 강력하게 제한을 해서 지방이 잘 연소되도록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탄수화물을 하루 30에서 40g 정도로 제한할 거예요. 밥으로 치면 햇반 반 공기 정도, 식빵으로 치면 2조각 정도의 탄수화물만 드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 듣자마자 아니 하루에 밥을 반 공기만 먹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소개했듯이 이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4.8kg 빠진 분들 계세요. 그분도 빵을 주식으로 드실 만큼 탄수화물을 좋아하셨고 저한테 본인은 저렇게 먹고는 못 버틴다고 하셨는데 막상 끝까지 잘 해내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탄수화물의 빈자리를요 단백질과 채소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나 섬유질은 배부르게 원하는 만큼 많이 드셔도 돼요. 특히 닭가슴살, 돼지고기 목살, 소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몇 끼니 최소 자기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셔야 돼요. 정확히는 자기 체중의 1.2g을 곱한 값만큼 드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라고 한다면 하루에 60 곱하기 1.2 해서 단백질을 72g 정도는 드셔야 하는 거죠. 이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섞어 드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단백질로 달걀과 아보카도를 드신다면 점심에는 닭가슴살, 저녁에는 연어구이, 이런 식으로 섞어 드시는 거예요. 채소는 브로콜리, 시금치, 버섯, 각종 잎채소, 베리류처럼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니까 충분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 키토플루라고 불러요. 키토플루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인데요.
평소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써오던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해서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늘 일할 때 가위를 막 사용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갑자기 오늘부터는 칼로만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도구가 손에도 안 익고 좀 혼란스럽죠.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이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는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이 드디어 지방을 태우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키토플루 현상은 식단 시작 후 일주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증상이 심한 분들은 포도당 캔디 같은 것들로 섭취를 해주시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바로 소실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3일 정도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 다음에 4일차부터는 탄수화물을 아주 조금 늘려줍니다. 이때부터 7일차까지는 유지 및 적응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루 총 탄수화물의 양을 50g 정도, 그러니까 햇반 한 공기에 3분의 2 정도를 드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몸이 지방연소 모드에 적응했기 때문에 무리한 탄수화물 제한은 오히려 기초대사량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니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변비나 피로, 피부 탄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권장하는 탄수화물 양은 50g 정도이고 하루 100g까지도 건강한 저탄수화물 범위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짧고 굵게 살을 빼길 원하기 때문에 4일차부터 7일차까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그냥 50g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단백질은 자기 체중의 1.2를 곱한 만큼 드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배가 부를 만큼 많이 드셔도 돼요. 이렇게 7일차까지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단백질과 섬유질을 풍부하게 드신다면 빨라진 지방 연소 속도가 유지되면서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살 빼면 요요는 안 오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요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곧장 예전 식단으로 돌아간다면 당연 요요가 오겠죠. 올 수밖에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다이어트로 인해서 한동안 저탄수화물 상태에 익숙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수화물이 다시 한꺼번에 막 들어오면 몸은 그 모든 영양분을 몸속에 막 저장하려고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비가 쫙 내린다면 어떨까요? 이때 우리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리는 비를 감상하면서 와, 비 온다, 앞으로도 계속 비가 내리겠네, 이제 가뭄 걱정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겠죠. 또 언젠가 비가 그칠지 모르니까 최대한 물을 많이 저장해두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불안감에 물을 저장해두려고 할 거예요. 우리로서는 건강을 위해서 또는 예뻐지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만 몸이 느끼기엔 가뭄이나 기근 같은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끊었던 탄수화물이 갑자기 막 밀려 들어오면 우리 몸은 다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최대한 많은 영양분을 몸에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끝났다고 바로 아무거나 다 드시면 요요 올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식 기간을 갖는 거예요. 보식은 좋은 음식으로 몸에 다시 원기를 불어넣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식 기간은 내가 다이어트한 기간만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급하게 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보식을 하는 거죠. 보식 기간에는 탄수화물 양을 햇반 한 공기까지 서서히 늘려가시면 되고요.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간식으로 조금씩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을 천천히 일반식에 적응시키면서 그동안 모자랐던 영양분을 채워주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회복되면서 긴장을 더 풀고 더는 지방을 과하게 저장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요를 최소화하면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단기간에 급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빠른 만큼 요요 현상이라는 위험 부담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식단도 조절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요요가 오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애초에 방법이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유전적이나 체질, 건강 상태 같은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러 오신 분들한테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 플랜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개인의 건강 상태부터 생활 패턴, 체질까지 싹 다 살펴본 다음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플랜을 진행합니다. 혹시 요요가 반복되거나 매번 다이어트가 어려웠던 분이시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한 다음에 체중 감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없이 일주일 만에 5kg 감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고 또 소화 능력과 생활 습관도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신장 질환 환자라면 저탄수 고단백 식단은 절대로 안 돼요.
고지방, 고단백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췌장이나 담낭이 약하신 분들도 고지방 식단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또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고 해도 살을 최대한 빨리 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 반드시 건강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살 빠지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몸에 맞게 방법을 조절하는 것. 원리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와 함께 다이어트 원리를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건강하면서도 예쁜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대체 왜 나는 살이 안 빠질까?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드시는지 살펴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적게 먹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샐러드를 때우고 점심은 닭가슴살, 저녁은 되도록 굶거나 방울토마토 몇 개로 버티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상하게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더 날씬하다면서 억울해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적게 먹기 때문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의지력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게 먹기라는 숫자에만 매달리고 있죠.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는 의지만으로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한 30대 직장인 여성분은요,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드세요. 운동까지 하는데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식사량을 늘린 뒤에 석 달 만에 7kg을 감량하고 허리 사이즈가 2단계나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원리에 맞게 더 많이 먹으면서도 즐겁게 다이어트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적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적게 먹기는 우리 몸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우리 몸이 위기를 느껴서 지방을 쌓아놓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을 4인 가족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가족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식비도 내고 난방비도 내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꾸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입이 절반으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즉시 가계부를 펼쳐놓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쵸?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티려고 하겠죠. 어쩌다가 보너스가 들어와도 그걸 쓰지 않고 비상금을 통장에 쌓아두려고 하겠죠. 또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돈을 막 쓸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이 정확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이면 우리 몸은 이걸 소득이 끊긴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늦추고 몸을 에너지 절약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또 에너지가 들어오는 족족 쉽게 소비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몸에 어떻게 쌓아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전보다 덜 먹어도 살은 더 찌는 진짜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몸이 이렇게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끊임없이 식욕을 자극하게 되겠죠. 다이어트 때문에 평소에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어느 순간 오히려 식욕이 폭발해서 자칫하다간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상사태에 돌입한 우리 몸을 어떻게 다시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3가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전략은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만큼 먹기입니다. 우리가 월급이 어느 달은 500만 원 들어오고 어느 달은 50만 원 들어오는데 심지어 언제 500만 원이 들어오고 언제 50만 원이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면 어때요? 불안하겠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불규칙하게 적게 먹었다가 많이 먹기를 막 반복을 하면 우리 몸은 불안해서 이 비상사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듯이 매일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만큼은 꼭 먹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친 일일 칼로리 소비량을 알면 됩니다. 우리 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반면 일상생활과 운동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는 활동대사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2가지를 모두 합치면 내 몸에 하루 동안 필요한 칼로리, 즉 일일 칼로리 소비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Total Daily Energy Expenditure, 줄여서 TDEE 라고 하는데요. 제가 편하게 TD라고 부를게요. 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잘 몰라도 TD를 계산해주는 웹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내 나이와 키,
몸무게, 활동량, 체지방률 정도만 입력하면 내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를 계산해 주거든요. TD를 계산해주는 웹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TD를 계산해 보시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가 훨씬 많아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자신의 TD를 알게 되시면 몇 가지 궁금증이 또 생기실 텐데요. 가장 먼저 TD를 반드시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X입니다. TD를 기준으로 두고 가능한 한 일일 소비 칼로리만큼 먹겠다고 목표를 세우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TD보다 100칼로리 정도 덜 먹었다고 또는 그 정도 더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큰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주 목적은 칼로리에 맞춰 먹겠다가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식습관을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아니구나, 저장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다만 내 TD가 1500칼로리인데 900칼로리만 드신다거나 또는 2000칼로리를 먹는 것처럼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럼 TD 안에서 하루 동안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될까요? 그래도 살이 안 찔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먹어도 살이 찌지는 않겠지만 원하시는 것처럼 예쁘고 탄력 있는 몸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무엇보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건강이 망가지는 데다가 자극적인 음식은 식욕을 증가시켜서 필요한 양보다 더 먹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 내게 필요한 칼로리를 알았다면 이 칼로리를 전략적으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칼로리 분배하기입니다. 칼로리는 기본적으로 탄, 단, 지,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로 나눠 분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들 아시다시피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떼어놓는 돈이 뭐예요? 주거비와 같은 가장 중요한 고정비잖아요. 칼로리를 분배할 때도 가장 먼저 떼어놓는 건 다름 아닌 고정비, 즉 단백질이어야 돼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물질을 만드는 핵심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육이 많아야 우리 몸이 탄력 있게 모양이 잡힌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아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단지 미용적인 측면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는데도 필수 조건이에요.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식욕을 다스리기도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단백질로 일정 칼로리만큼 먹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남은 칼로리를 탄수화물과 지방에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은 4대 3대 3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단백질은 자기 체중 1kg당 1.2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72g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 거죠. 단백질이라고 아무 고기나 드시는 것보다는 닭가슴살이나 기름기 적은 육류, 생선, 달걀,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이 좋고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단백질 먹고 남은 칼로리에서 절반을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지키기입니다. 앞서서 월급이 안정적이지 않고 수입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월급이 들어온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월급이 매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어오면 마음이 아주 편안하겠죠. 매번 다른 날 다른 시간에 들어오면 이번 월급은 언제 들어오려나 하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우리 몸 역시 음식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면 다음 음식이 언제 들어오려나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이 불안감을 줄이려면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하루에 2번을 먹든 3번을 먹든 사실 횟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늘 먹는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우리 몸은 몇 시간 후면 음식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예상하면서 식욕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적게 먹어도 살 안 빠지는 이유부터 우리 몸을 안정시키면서 살까지 뺄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알려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만큼 먹고 이 칼로리를 단백질 4, 탄수화물 3, 지방 3 비율로 전략적으로 나눠 먹고 매번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다면 어느 순간 살이 쉽게 쭉쭉 빠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요, 아무리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식단을 잘 지켜도 유독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아무리 완벽하게 식단을 지켜도 몸의 식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 부분들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단순히 식사량이나 패턴 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호르몬이나 신경계, 혈액순환 등 또 다른 문제로 인해 식욕 시스템이 망가지고 궁극적으로 체중 감량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물살입니다. 흔히 몸이 잘 붓고 덜 먹고 막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을 물살 체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물살은 수분이 많은
많은 살을 의미하지만은 않고요. 노폐물과 함께 살처럼 굳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붓다 보면은 결국 살이 돼가지고 그게 살처럼 변해버리잖아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적게 먹어도 몸이 늘 붓고 무거워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살이 거의 빠지질 않아요. 운동을 해도 지방이 아니라 수분이 잠시 빠졌다가 금세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담적을 해결하고 몸의 수분 대사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지 다이어트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야 붓기가 빠지고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개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또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통해서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 같은 질병도 개선할 수 있고요. 만약 내 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잘 되는 분들은요 괜찮아요. 근데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진단 받아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내 몸에 대한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될까? 라며 자책하셨던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다이어트 원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 빼려고 매일 집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데 몸무게가 계속 그대로라 속상하셨던 적 있으시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홈트 영상을 따라하기도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동네를 몇 바퀴씩 걷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식욕만 늘어났던 경험을 하셨던 적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효과가 보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1kg 빼는 게 10kg 빼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살이 빠지지 않는 잘못된 운동을 하고 계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동안 여러분의 운동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하루 10분 운동 루틴까지 정리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다이어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효율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 운동할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가 높은 효율적인 운동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체지방 1kg을 빼려면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방 1kg를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7,70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밥으로 따지면 20공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런데 7,700칼로리를 순수하게 걷기로만 소모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평균 속도로 걷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려 3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매일 1시간씩 한 달 내내 걸어야지 겨우 1kg이 빠질까 말까 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과 같은 가장 비효율적인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걷기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몸의 근육에 거의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즉, 걷기로는 근육을 만들기 쉽지 않다 라는 거죠. 다이어트의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근육이 많을수록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칼로리, 즉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지방 1kg은 하루 종일 거의 일을 안 하고 에너지를 쌓아두기만 하지만 근육 1kg은 같은 시간 동안 지방보다 몇 배나 많은 칼로리를 활활 태우거든요. 그런데 3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초 대사량은 계속 떨어지고 나이살은 점점 더 쉽게 붙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셨던 40대 여성 환자분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몇 년 사이에 체중이 확 늘어서 고민을 하다가 매일 저녁에 동네를 크게 돌면서 만보 걷기를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운동하고 나면 허기가 져서 과일이나 빵 같은 야식을 드시는 날이 늘었다고 좌절을 하셨죠. 이 환자분처럼 많은 분들이 운동 시간이나 러닝머신에 찍히는 칼로리 소모량 그런 거에만 집착하는 실수를 하세요. 게다가 어설프게 운동을 했다가 식욕만 폭발해서 평소보다 식사량이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생리적 본능 때문인데요. 항상성은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칼로리를 소모한 후에는 다시 그만큼
채우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평소보다 음식을 더 당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똑똑하게 살을 빼려면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육 운동을 하면 더 배고파지는 것 아닌가요?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짧더라도 고강도 근육 운동을 하면 단기적으로 식욕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숨이 찰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는 오히려 입맛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폭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혈당이 안정되면 식욕도 안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제대로 된 근육 운동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불필요한 식욕을 잠재우고 기초 대사량까지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신의 지방을 한 번에 활활 태울 수 있는 하루 10분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루틴의 목표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을 깨워서 기초 대사량 자체를 높이고 건강에 치명적인 내장 지방까지 효과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딱 10분만 투자해서 살도 빼고 건강까지 되찾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단계는 지방을 태우기 위한 전신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는 방법은 제자리에 서서 마치 제기 차듯이 한쪽 다리를 가볍게 접어 올리면서 반대쪽 손으로 발을 터치하는 동작이에요. 이걸 1분만 반복해도 심장박동과 체온이 적당히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근육 운동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돼요. 또한 속도가 올라서 점점 숨이 차게 되면 심박수와 함께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렇게 이별하고 싶던 전신의 지방이 연소가 가속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어서 변형된 동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변형 동작은 복부와 허벅지에 주로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살이 빠져도 뱃살만 안 빠지고 뱃살이 늘어져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동작이에요. 제자리에 선 채로 기지개를 켜듯이 양쪽 손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로 한쪽 무릎씩 번갈아 가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서 가슴 높이까지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배에 자극이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동작이 편하시면 무릎 올리는 동시에 두 손은 반대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추가하시면 훨씬 근육 자극이 커집니다. 60초 정도 반복하시고 20-30초 정도 쉬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 역시 전신 운동이라서 지방 연소로 살이 빠지는 건 물론이고 전반적인 체력 향상과 예쁜 몸매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초심자가 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운동이지만 만약 허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거나 무릎 관절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반복만 해주셔도 돼요. 2단계는 세부적 부위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엉덩이 운동을 해봐도 허리만 아픈 분들을 위한 초간단 엉덩이 운동, 바로 의자로 하는 힙 업덕션입니다. 엉덩이 운동이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엉덩이 운동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초 대사량 엔진이자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약해지는 허리와 무릎을 지탱해주는 진짜 든든한 기둥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하다가 금방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따라해도 엉덩이에는 자극이 안 오고 엉뚱하게 허리나 무릎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자에서 할 수 있는 힙 업덕션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누구나 쉽게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데다가 자세를 따라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엉덩이 근육에 정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전혀 없고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근데 이 운동은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의자 말고도요. 바로 운동용 고무밴드입니다. 이런 고무밴드는 쿠팡이나 다이소에서도 종류별로 팔기 때문에 구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일단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허벅지에 탄탄한 고무 밴드를 끼워주시면 되고요. 허리를 편 상태에서 허벅지를 바깥으로 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반복하면 됩니다. 양손으로 의자를 잡으면 자세가 좀 더 안정이 될 거예요. 해보시면 다른 엉덩이 운동보다 쉽게 느껴지는데 계속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잠자던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30초 정도 하시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밥만 먹으면 튀어나오는 뱃살을 타파해줄 코어 근육 운동 플랭크입니다. 밥만 먹으면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건 단순한 체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천연 코르셋 역할을 하는 코어 근육이 약해져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출산과 노화로 복부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위장이 조금만 팽창해도 배가 쉽게 앞으로 밀려나오는 거죠. 이 느슨해진 복벽을 다시 쫀쫀하게 조여주는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랭크예요. 플랭크는 단순히 버티는 운동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을 모두 깨우는
키우려는 전신 운동이자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운동 중에 하나예요. 플랭크를 매일 1분씩만 하셔도 허리가 얇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배와 허리가 얇아지면 단순히 미용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뱃살이 많을 때보다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우리 위는 복부 안쪽에 위치해 있고 그 앞쪽은 피하지방층과 복벽이라는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복부 지방이 많으면 지방층이 두꺼워져서 위와 복벽 사이에 쿠션 같은 공간이 많이 생기지만, 반대로 지방이 줄면 지방층이 얇아진 만큼 당연히 위가 복벽에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렇게 위가 복벽에 가까워지게 되면 위 신경 수용체가 더 빨리 자극이 되면서 포만감을 빨리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살이 없을수록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더 빨리 받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더 적게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랭크는 꼭 하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플랭크 알려드리면 원장님 저는 10초도 못 버티겠어요 하고 생각보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코어 근육 힘이 부족하면 정말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무릎을 바닥에 댄 닐링 플랭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닐링 플랭크는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플랭크예요. 이렇게 무릎을 댄 채로 복부 힘을 유지해도 코어 근육이 자극되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여러분의 기초 대사량을 확실하게 늘려줄 운동,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가 잘못하면 무릎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자세가 안 좋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스쿼트를 오히려 정확한 자세로 하면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져서 약해진 무릎 관절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어요. 또 스쿼트 15개가 걷기 1시간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직접적으로 단련하는 운동이라서 꾸준히 하면 그 어떤 운동보다도 빠르고 확실하게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근육이 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식욕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아지면 숨만 쉬어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다이어트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이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 기본 스쿼트가 어렵다면 벽 스쿼트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은데요. 벽 스쿼트는 벽에 등을 완전히 기댄 채로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운동 효과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TV 보시면서 혹은 양치질하면서 잠깐씩 버텨만 주셔도 허벅지가 후두루두 떨리면서 근육에 제대로 자극이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워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10분 운동 루틴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딱 10분만 하셔도 매일 1시간씩 걷는 것보다 시간은 훨씬 단축되면서 효과는 몇 배로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10분만 나를 위해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식단까지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아마 운동이나 식단 이외에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온 생활 패턴, 현재 근육량, 기초 대사량, 그리고 또 소화 기능, 그리고 타고난 체질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운동, 같은 식단으로 효과를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살이 빠지지 않는 내 몸속의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어쩌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수면의 질이나 스트레스 같은 호르몬 문제 때문에 다이어트가 방해받고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 성공의 최종 열쇠는 내 몸에 맞는 맞춤 설계에 있습니다. 마치 각기 다른 자동차에 맞는 기름과 부품이 있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몸의 약한 부분은 보강하고 강점은 더 살리는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